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삼국유사 17번째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원래 삼국유사는 그 한문 독해는 박인영 선생님하고 김미곤 선생님이 하시기로 돼 있고, 그리고 저는 답사를 담당하기로 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강의로서는 어, 한국사에 나오는 시하고 그다음에 향가에 대해서는 특강 형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은 그 한국유사를 읽을 때 시대 정신, 시대 정신의 상당히 그 비판적 시각인데요. 비판적 시각으로 삼국유사를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비판적 시각으로 읽는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끝나면은 이제 찬시, 삼국유사에는 시가 48편이 있는데, 찬시에 대한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비판적 시각에 의한 삼국유사 읽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분 아시죠? 이분이 이제 양승태란 분인데 아주 성실하죠. 그래서, 어느 성실한 공무원의 일생이라는, 건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는 판사입니다. 판사가 그 중에서 대법관, 대법원의 판사가 최고의 엘리트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양승태란 분은 대법원장까지 했으니까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굉장히 또 성실하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박병대 대법관이 있었는데, 이 박병대 대법관은 제가 이제 그 경북 봉화, 영주 봉화 거긴데 아주 거기서 가까운 영주 출신입니다. 그 영주 출신, 봉화 출신 굉장히 뛰어난 사람 많아요. 그 박병대 이분도 영주 출신이고, 또 우병우 아시죠? 우병우는 또 봉화 출신이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또 이분은 초등학교는 영주서 나오고 중학교는 단양, 그다음에 고등학교부터는 서울서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아주 집이 가난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법관으로 성공했죠. 대법관까지 갔고 양승태를 이어서 대법원장까지 할 뻔했는데, 이 어떤 사건이 연루되면서 대법원장까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고의 엘리트이면서 최고의 지식인들이죠. 또 굉장히 성실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표면으로 보면 그렇고 비판적 시각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김남주 시인이 쓴 어떤 관료라는 시입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읊어볼게요.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석이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 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는 그는 도청 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는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카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정하게. 대체로 성공한 공무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비판적인 의식이 좀 희박해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이런 생활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판을, 죄를 범해서 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만약에 관료를 했다 그런다면 이렇게밖에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비판적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언론도 그래요. 어떤 언론 보면요. 이게 일제 통치 시대 때는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요. 만세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왔을 때는 진리와 대의는 승리해서 이승만 대통령 막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한 3개월인가요? 그 서울이 김일성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 신문은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또 외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가 5.16 군상명을 일으켰을 때는 군상명 일으키고 또 유신 기원도 하고 했잖아요. 그럼 또 이 신문은 평화통일 지향 유신적 개혁 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죠. 들었었을 때도 인간 전두환에서 막 칭찬해요.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박근혜 첫 여성 대통령, 첫 부녀 대통령 하면서 탁 뜨받듭니다. 이게 이제 언론도 실은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권력을 비판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떤 권력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죠. 이것은요, 진리를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는가 하면요,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예,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 그러면은 그 교육 방법이요 획일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군대 가면 말이죠. 제식 훈련해요. 뭐 앞으로 갓, 뒤로 갓, 자로 돌아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식 훈련인데요. 이 제식 훈련이 적하고 싸우는데 큰 도움 안 돼요. 이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식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에 적응해라 이거요. 적응하려면은 이 개성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제식 훈련은요, 개성이 있으면 절대로 제식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식 훈련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개성을 완전히 없애고 공동체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에도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이 교련이라는 과목이 뭔가 하면 대학생들로 하여금 비판 정신을 없애고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려면은 이 교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비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고 오로지 그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한다는 훈련만 주구장창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요, 비판 정신이 없어요. 비판 정신이 없고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신문사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유럽의 68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68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거 교육 목적이 공동체에 적응하는 교육을 가르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이런 교육을 가르치게 되면은 나치와 같은 그런 놈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공동체적인 교육이 아니고 기존의 가치, 기존의 권력을 비판하는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현재 유럽 쪽에서는요, 거의 교육의 목표가 뭔가 하면요, 비판 교육이요. 기존 권력, 그 다음에 기득권,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교육 일색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리, 진실이 더 잘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받는데, 그 받는 목적이 뭔가 하면 진리, 진실을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 진실이 왜 더 잘 드러나야 하는 건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인간 존중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딱 보고는, 야, 이 노인 미쳤네. 에? 이 팔이 묶여있잖아, 그죠? 팔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성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이 여자의 젖가슴을 빨고 있네. 보통 첫 그림 딱 보면은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서 이 인간 못쓸 인간이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또 뭐야? 이 여자는 왜 여기 와서 젖가슴을 빨려줄까? 혹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간 존중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을 아주 나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실은 뭔가 하면은 사실 진실도 조금 이거는 좀 변형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푸에토리코의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분이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감옥에서 거의 굴물지경이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뭐 이게 살도 좀 있고 한데 사실은 어떻게 이 내막은 이 감옥에 갇혀 와서 굶겨 죽이려고 아주 이제 굶겨 죽일 상태가 됐어요. 됐는데 마침 딸이 며느리를 왔습니다. 딸이 며느리를 왔는데 이 딸이 애를 출산했어요. 출산해가지고 딸이 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 중이에요. 이거는 타락된 게 아니고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타락된 걸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문학의 목적이 뭔가 하면 진리, 진실을 바깥으로 드러내자. 본질을 바깥으로 드러내자. 드러내면은 그것은 바로 이 인간들의 존중된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인문학의 목적이 인간 존중인데 인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진리, 진실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된다. 바깥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만 진실,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진실,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고,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논문보다가는 이야기가 진리, 진실을 더 잘 드러냅니다. 또 이야기보다가는 시가 진리, 진실을 더 잘 드러내고요. 시보다는 노래보다는 춤. 그래서 춤이 진리,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은, 삼국유사 보면은 논증적인 그런 글도 있고요. 이야기도 읽고, 찬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 노래인데 이 노래가 뭔가 하면 향가니까 이게 가가 들어갔으니까 노래죠. 향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민속학 등등이 있는데 춤도 있어요. 춤은 이제 처형무의 춤도 나오는데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논증이나 논문이나 이야기나 찬시향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시대 정신으로 비판적인 정신 시대 정신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논문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논문이잖아요. 그죠? 이 논문은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쓰는가 하면은
석사나 박사가 돼가지고 대학 교수하는 사람이 논문을 써요. 논문을 쓰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독창적인 것을 써내야 됩니다. 써내야 되는데 쓸 때 기준을 확립해요. 기준을 확립해가지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좋다, 나쁘다 판별을 딱 해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형식에 맞게 형식에 맞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논문 쓰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잖아요. 대학 교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석사, 박사 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권위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하고 어긋납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권위를 없애라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논문은 항상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뭔가 하면 기준은 다른 의견을 배제해요. 기준에 딱 맞으면은 우리 편, 기준에 틀리면은 이거는 나쁜 놈 이렇게 돼요.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배제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하고는 어긋납니다. 이제 시대 정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되게 이제 논문 발표를 이제 세미나 형태로 이제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세미나 형태로 발표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세미나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셨죠? 논문 발표자가 발표 쫙 하고 그다음에 질문한 사람이 질문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듣는 사람은 대다수 이제 듣는 사람인데 한 뭐 100명, 200명이 뒤에서 이제 또 듣고 있어요. 듣는데 듣는 사람하고 발표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됩니다. 전혀 얘기가 안 돼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세미나 갈 때마다 짜증납니다. 그죠? 짜증나. 또 한 가지는 이,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박사, 대학 교수, 이분들을 하고 얘기하면요, 벽이 딱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을 확립해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최고다라고 탁 만들어요. 만들고 남이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은 방어를 탁 합니다. 방어벽을 탁 쳐. 방어벽을 딱 쳐가지고 이 듣는 사람은 그 독자들은 절대 참여 못합니다. 참여 못하는데 이 참여 못하는 것은요 시대 정신하고 어긋나요. 그래서 논문이라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논문은 진리 진실을 제대로 나타내지도 못할 뿐더러 듣는 사람이 참여도 못하고 그 다음에 기준을 확립해서 기준에 어긋나면은 이거는 배제시켜버려요. 아예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진실을 나타낼 때는 맨 꽁찌입니다. 맨 꽁찌요. 그래서 상무유사는요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논문이 없어요.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논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문은요 진실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문자로 표현을 해요. 문자를 표현하는데 문자가 또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개념이 부정확해. 나중에 개념이 왜 부정확한가는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왜 부정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문자라고 하는 건데 이 문자라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하라 그러는데 독서보다가는 유튜브 강의 듣는 게 훨씬 좋아요. 문자는 개념도 부정확하고 뭘 나타내는가 정확히 표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문자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문자 절대 믿지 마라. 문자 사람 죽인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영은 사람을 살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바울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죠. 죽고 난 뒤에 부활했습니다.
바울 이전에는 부활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바울이 이 부활을 만들어낸 겁니다. 문자로 만들어낸 거죠. 문자로 만들어냈는데 바울의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문자를 문자대로만 해석하지 마라. 그러면 사람 죽인다. 이거는 비유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자로 된 것은 문자로 되어서 논문이 문자인데 논문 즉 문자로 된 것은 진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정신이 계속 시대정신 얘기했는데 그럼 시대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대정신을 되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독일에는 유럽에는 두 개의 큰 철학 사조가 있죠, 그죠? 하나는 관념주의 철학 사조, 그게 모더니즘이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 관념주의가 아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따로 있습니다. 관념이 아니고 몸을 중시하는 사상.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미셸 푸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장 보들리아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크 데리다, 질 들레즈의 네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이 가장 유명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관념주의 철학은 독일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이 표는 제가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고 난 뒤에 이 표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약한 거니까 이걸 자주 써먹거든요. 근데 이 서양 철학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서양 철학의 시작은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서양 철학, 이 모든 사상이 나오는데 이 사상들은 플라톤의 사상을 해석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이 가장 중요해요. 이 플라톤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 우주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이데아로 나누고 또 하나는 현상으로 나눠요. 두 개로 딱 나눕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개란 게 있어요. 개. 개가 있는데 우리 개가 있으면 앞집에 똥개도 있고 뒷집에 진돗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옆집에는 비실비실 하는 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개가 있어요. 요 개는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잖아. 그죠? 이걸 현상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개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개는 뭐다라고 머리에 딱 떠오르잖아. 그죠? 이게 뭔가 하면 이데아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이게 본질. 이게 본질이요. 본질이고 나머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개들은 이것은 이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변하기 때문에 허상이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이데아가 본질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현상계 이거는 이 본질이 그림자처럼 나타난 허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본질과 허상 이렇게 이제 이게 그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입니다. 철학.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중세기 1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 거의 1500년 동안 이 중세 철학이죠. 이 중세 철학은 헤브라이즘, 유대인이죠. 유대 철학하고 그다음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하고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가지고 교부 철학이라고 나온 건데 어떻게 합쳤는가 하면은 원래 기독교는 신이 본질입니다. 신이 본질이고 신이 우주 현상 모든 걸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플라톤 사상하고 딱 합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데아가 본질인데 이 본질을 이데아 대신에 뭘로 바꿨는가 하면 신으로 바꾼 거예요.
신이 본질.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이 현상 피조물, 이거는 피조물. 요게 중세의 철학입니다. 이 중세의 철학은 신이 본질이요. 플라톤은요, 이데아가 본질이고, 현상은 허상이고, 중세 철학은 이데아 대신에 신이 본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현상은 신이 만든 피조물,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졌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가 하면 나는 신을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신 위주, 모든 게 신 위주입니다. 중세철학. 근데 이게 17세기가 딱 돼요. 17세기가 딱 되면은 이제 독일에서 이성주의 철학이 생겨요. 데카르트 아시죠?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중세는 나는 신을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인데, 여기에 17세기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성주의 철학이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게 중세의 신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이성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신을 대신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중세의 신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17세기부터는 이성,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좌우한다. 요게 데카르트에 의해서 칸트, 헤겔로 이어지면서 독일이 관념주의 철학, 이성주의 철학의 가장 중심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머리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이성이 있고 여자한테 이성 없고 남자한테만 있고 백인한테만 있고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성이 없다. 이성이 없다. 이성이 없는 사람은 이성이 있는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해서 굉장히 고통의 시기가 이성주의 철학이에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1800년대가 딱 되면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가 딱 등장해요. 등장하면서 이 이성주의 철학을 비판합니다. 이성주의 철학을 비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인간이 생각을 결정할 때 이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니체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권력 의지가 있다. 인간은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 의지가 있는데 이 권력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라고 봤던 것이고 프로이트는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본능,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본능이 있는데 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능을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뭐라 하는가 하면 인간은 사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아니고 물건을 생산하고 만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유물론이죠. 이성이 아니고 유물론, 물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성주의 철학이 19세기가 되면 비판을 받게 돼요. 비판을 받고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게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이성주의 철학이 모더니즘이고 그 다음 20세기부터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시대정신,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 시대정신인데 이 시대정신은 언제부터 발생되는가 하면은 1968년 프랑스의 68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68혁명에서 내세운 게 뭐냐? 내세운 게 뭔가 하면은 꼰대 짓 하지 말아요. 꼰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뭔가 하면요. 꼰대 짓 하지 마라. 꼰대. 나한테 가장 큰 꼰대는 누구였어요? 부모였죠.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대학교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가르쳐 지시하고 이게 꼰대거든요. 왜 이렇게 아버지는 나한테 꼰대 짓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권위적이 돼요. 권위. 니한테 나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에 따라서 모든 그 지시에 따라서 다 해야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권위적이죠. 지배적이죠. 그죠?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이요? 권위적이고 지배적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딱 되면 아버지 나한테 그렇게 지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요새 젊은 애들이 아버지 부모 말 잘 안 듣죠. 그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아버지 말을 안 듣고요. 학교 가서는요. 대학교 교수나 대학 총장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나를 가리키려 들지 마라. 나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학교 가도 권위를 부정합니다. 권위 부정해요. 그 다음에 교회 가도 교회 가면은 이제 신부나 목사님이 또는 스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가리켜요. 이게 뭐요? 꼰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리키려 들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시대 정신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예, 모더니즘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요? 나를 억압하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특히 이 억압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이성주의자들이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용해 먹어. 어? 그 권위를 가지고 뭐 좋게 얘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더라 이거요. 그러니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당신들 말 안 듣겠다. 권위 부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시대 정신이 되면요. 권위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고 대학교 총장 선생님들의 권위가 적어지게 되고 종교가 교회가 잘 안 돼요. 유럽의 교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68혁명 이후거든요. 이후부터는 교회가 완전히 뭐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철학사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전체 흐름이요. 여기 이데아, 하나님, 이성 이거는 관념이요. 관념주의자. 머리 좋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머리 좋은 사람. 이 전부 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을 이게 중세 철학의 신이 모든 걸 지배한다 그랬지만은 실제 신은 뭐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하던 시기인데, 그 다음 이성주의를 거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은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의 지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내 몸, 그러니까 결국 머리에서부터 어디로 발전하는 건 점점 그 관념적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그죠? 이데아 신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에부터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다가 신에서 이성에서 몸, 우리가 보는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계, 몸. 우리는 몸이 더 중요하다. 머리가 좋은 사람 나한테 좀 제발 좀 억누르를 하지 마라. 나는 내 몸, 내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겠다. 이게 뭐요? 정신, 이성, 머리 좋은 것보다는 몸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 중심 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현재도 우리 지금 시대는 아직도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유럽에서는 68혁명, 1968년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68혁명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때 선진국 아니었거든요. 68혁명은 그때 베트남 전쟁 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또 나라가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나라에서는 68혁명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68혁명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요. 이성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권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시대 정신은 권위를 인정해요. 이게 모던 시대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던 시대의 사상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18세기쯤 되면 경험론하고 관념론이 딱 결합을 하면서 정반합 결합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예, 이제 말 타고 다니던 게 자동차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차가 등장하고, 그 다음 배도 노젓던 배, 바람에 의해서 가던 배가 증기기관에 의해서 배가 움직이게 되고, 또 비행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드디어 유토피아가, 유토피아가 실현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밥도 이제 앞으로는 안 먹을 거다. 안 먹고 알약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시대가 언젠가 하면 18세기에 그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900년대가 딱 되면은 드디어 인간의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모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튼튼해야 됩니다. 나라가 튼튼하려 그러면은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사람들은 성실, 근면,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게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건물 같은 것도요. 건물 같은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건물이 뭔가 하면 효율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효율성이 높은 건물이 뭔가 하면 이 건물 지을 때 성냥갑과 같은 형태로 딱 네모 반듯하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가치가 나라가 부강해야 돼요. 나라가 부강하려 그러면은 지금같이 그 신체 장애자 권리를 보호해주면 안 돼요. 신체 장애자는 그 권리 보호해주지 말고 니네 집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자 희생시켜 버립니다. 약자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공리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공리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공리성이라 하는 것은 인구가 천만 명 있어요. 천만 명 있는데 100만 명이 희생해서 900만 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100만 명을 희생시키는 게 공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간념주의 시대잖아요. 간념주의 철학 시대거든요. 이성주의가. 그 100만 명 희생시키면은 900만 명이 잘 살면 100만 명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히 그 다음에 여기에 모던 시대 특히 또 이성 있는 사람을 신봉해요. 이성 있는 사람만. 근데 문제는 이성 있는 사람 다 이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성주의 철학이라 했는데 이성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선택된 사람만 이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남자 여자 있으면은 남자가 한테만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투표권 여자는 없지. 그 다음에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백인만 이성이 있어요. 백인 중에서도 부르주아지만 이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만 이성이 있고 나머지는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 공리성에 의해서 이성 없는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또 공리성을 적용시켜버리면은 이성이 있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을 없애도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독일이 가장 이성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독일이 관념주의 철학을 완성시킨 데가 독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우리 게르만족이 가장 이성이 있는 민족이다. 따라서 이성이 없는 민족은 없애도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은 유태인 600만 명을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성주의를 신봉했던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성이 있는 사람이 이성이 없는 민족, 이성이 있는 민족이 이성이 없는 민족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민족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성의 시대는 강자, 이성이 있는 사람, 이 강자,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지.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시대입니다. 예, 그런 시대요. 그래서 이때 제국 식민 시대가 등장하게 돼요. 제국 식민 시대가 등장해가지고 이성이 있는 유럽 민족, 게르만 민족들은 아프리카나 그다음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착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없는 전쟁, 학살이 일어나게 돼요. 대인주기 1, 2차 세계 대전 일어나고 이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성에 의해서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이성주의 철학이거든요. 이 한미, 이 모든 시대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행하죠. 그죠? 왜요? 모든 사람이 경쟁해요. 왜요? 이성이 있는 걸 경쟁에 의해서 이성이 있는 것을 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불행하게 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뭔가 하면 1968년도에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성주의 철학 없애버리자.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던 사상, 모더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미셸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인데 이 미셸 푸코에 대해서는 지금 한 40분 됐나? 그러니까 또 좀 길어지니까 다음 강의 때 이 미셸 푸코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좀 40분 정도로 왜 하는가 하면은 유튜브 강의는요 한 50분 되면은 지루해서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셸 푸코부터는 다음 강의 때 시작하겠습니다.